네, 2024년 2월 20일 이정훈입니다. 이준석이 이낙연을 농락했죠. 갖고 놀았죠, 완전히. 네. 지금 이낙연 씨는 민주당 의원들한테 나한테 와서 붙어라 이러고 있습니다. 야, 이낙연 진짜 능력 부족이죠. 이재명한테 당하지 않을까요? 네. 또 하나의 관점입니다. 이재명의 난이라고 제가 표현을 했습니다. 이재명 대표가 민주당에서 비명계, 반명계를 다 날리고, 그때 꺼낸 이유는 뭐, 재판을 받고 있다, 유죄다, 뭐, 다선이다, 여러 가지 드는데, 잡범 중에 잡범은 이재명이잖아요. 근데 본인은 이제 하위 20% 쳐내면서 본인은 어떻게 살아남을지. 그래서 제가 이제 이재명의 난이라는 표현을 썼는데, 그 성공 여부에 따라서 그의 정치 생명, 정치 미래도 결정됩니다. 똑같이 윤석열 대통령도 상당히 기로에 섰습니다. 뭐냐 하면은 지금 총선거를 50일도 안 남긴 시점에서 의과대학 정원 2,000명을 증원했습니다. 이제 의료계가 전공의 중심으로 하나씩 사직을 하면서 집단 행동으로 들어가는데, 이 의사들 집단 행동을 제대로 대처하지 못하면 국민의힘 윤석열 정부는 무너질 수도 있습니다. 이재명이 주도한 이재명의 난의 결과에 따라서 윤석열 대통령은 자신이 추진한 의과대학 입학정원 2,000명 추진건에 의해서 무너질 수도 있습니다. 반대로 무너지지 않는 사람이 총선 이후에 정치에 실권을 칩니다. 그런 관점에서 한번 지금 벌어지는 정치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이낙연 대표 참 능력 부족이네요.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이준석이가 뛰쳐나갈 때 윤석열 후보는 울산에 가서 맥주 한잔 먹는 걸로 해서 또로 붙잡아 놨죠. 그리고 대통령이 되면서 그를 내치는 그런 모습을 보였는데, 이낙연 씨는 본인이 뛰쳐나오네요. 근데 그 다음에 하는 말 자체가, 야, 이 사람은 이렇게 사람을 잡을 줄 모르나. 옳고 그런 것만 판단한다 그러면은 그냥 학자나 기자를 하면 되죠. 근데 정치인을 하려면 사람을 잡을 줄 알아야 되잖아요. 그래서 정치에는 어떻게 보면 룰이 없잖아요. 우리가 흔히 법치를 하자 그러는데, 법은 이 룰대로 하는 건데 법을 넘어서는 게 정치지 않습니까? 사람 마음을 탁 잡아 당겨야 되는데, 지금 뭐라 그랬는가 하면은, 지금 민주당에서는 하위 20% 통보 31명한테 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대란이 벌어졌죠. 거기에서 이제 민주당 공천 못 받게 된 사람들이 의원들 나한테 와라 이런 식으로 하면서 자기 공간을 만들려고 합니다. 그게 뭐예요? 그러려면 뭐하러 이준석하고 합당을 했었지? 민주당 갈라먹기로 갔으면 처음부터 끝까지 가든지, 이준석하고 했다가 안 되니까 나와가지고 민주당 안 되는 사람들 나한테 와라 이렇게 하면서 이준석과의 결별을 밝히면은, 야, 이 양반 참 이리저리 이 집 기웃 저 집 기웃 이런 사람이 되는 거 아닌가요? 지금 민주당이 어떤 상태로 전락하고 있는지 당원 여러분들이 아프도록 잘 알 것이다. 우리가 알던, 사랑했던, 자랑스럽게 여겼던 민주당은 죽었다. 이재명 1인 정당인 민주당은 민주당 역사상, 그리고 대한민국 정당 역사상 전례를 찾기 어려울 만큼 난폭한 공천 횡포에 빠져 있다. 이렇게 가면 선거 이후에도 우리가 알던 민주당다운 기능을 할 수 없을 것이다 라고 하면서, 민주당에서 공천 위기에 빠진 사람들은 새로운 미래로 와라 라고 했으니, 이렇게 민주당에 충성하는 DNA를 갖고 있다면 왜 이준석이랑 합당을 하겠다는 구도로 갔냐 이거야. 완전히 이건 이낙연 씨 크게 실수했습니다. 아주 대놓고 얘기합니다. 동지분은 누군가 하면 민주당 현역 의원들이에요. 그 중에서도 공천을 못 받을 가능성이 높은 사람들이죠. 동지분들이 우리들 노력에 도움을 주셨으면 좋겠다. 함께 해주길 바란다. 아이고. 그리고 이제 새로운 미래도 밍밍하고, 그래서 진짜 민주당, 자기가 만들겠다는 진짜 민주당이다. 그래서 당명도 교체하겠다 얘기했습니다. 참 뭐 할 수 없네요.
국량이 그거밖에 안 되네요. 근데 사실 민주당이 흔들리는 건 맞아요. 지금 뭐 하위 20% 통보가 들어가서 박용진 의원 나도 받았다라고 하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비명계에서는 비명이 나오죠. 특히 이제 비명계 대표가 친문 쪽인데, 이 친문의 좌장격인 사람이 홍영표 의원인데, 그가 이제 오늘 친문들을 모아놓고 회의를 했던 모양입니다. 앞으로 계속 만나겠다. 그래서 이재명 대표 이성 후퇴 같은 의견을 모아서 내겠다 그랬습니다. 이재명 대표 이성 후퇴하라. 이건 뭔가 하면 개항을 해 출마하지 말라는 거잖아요. 그 제가 예측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재명 지금 원희룡 씨가 쫓아오니까 그 아슬아슬하게 승리하거나 아슬아슬하게 지면 얼마나 불안하고 참 위태위태합니까? 그럴 바에는 아래 나 이번에 출마 안 해 라고 선언해버리고, 그 다음에 비례위생정당 만들 때 거기 가가지고 2번이나 3번 받아서 당선되고, 그리고 다시 합당하는 구도로 가게 되면, 그러면 지금 이재명 나가라고 하는 비명계는 진짜 자기들도 죽고 이재명 나갔으니 자기들도 죽어야 되죠. 바보가 되는 거죠. 지금 홍영표 의원은 투명하고 공정한 공천이 무너진 것 아닌가 하는 우려가 있다. 이러한 비정상적인 상태는 빨리 종식돼야 된다라고 하면서 의견을 모으고 있는데, 윤영찬 의원도 지금 말이 나오는 분들이 대부분 다 비명계 아니냐, 사실상 공천학살이다라고 얘기하면서 불안해하는데, 그 해법을 찾는 거를 이재명을 쫓아냈어야지. 근데 그걸 못하고 이제 와서 이성후퇴하라 그러면 아까 말한 대로 탈당했다가 비례 정당에서 당선돼서 들어오면 끝인데, 참 우왕좌왕입니다. 우왕좌왕. 그래서 지금 이낙연 씨가 야 니들 나한테 와라 이러는데, 가면은 또 그러면 이제 민주당과 이낙연 정당이 누가 진짜 민주당이냐라고 이제 적통 싸움이 벌어지겠죠. 안동 출신 이재명이 이끄는 민주당하고 전남 영광 출신 광주일보의 이낙연이 이끄는 그 당이 누가 정통이냐, 정통민주당을 이었냐라고 하다 보면 둘이 표가 갈려서 국민의힘이 어부지리가 된다. 이재명은 당선된다. 참 정치, 이게 좀 보이십니까? 무슨 얘기인지. 그러니까 지금 이 구도를 굉장히 피하고 싶었던 것 같은데, 지금 뭐 이준석, 이낙연 갈라서면서 이런 모양새로 가는 겁니다. 자, 이준석은요, 참 한 추에, 자, 이 개혁신당은 지가 만들었던 거고, 양영재 씨랑 해서 만들었던 거. 근데 이제 금태섭, 의원도 없는 정당들이지만 그거 해서 4개를 묶어서 개혁신당 만들었다가 자기 이름, 자기가 만든 것 따서 이낙연 씨가 나갔으니까 3개 정당은 그대로 합치게 된 거예요. 새로운 미래가 들어왔다 빠져나가긴 했지만은 조홍천 등 민주당 세력 일부하고도 합쳐버린 겁니다. 뭐라 그럴까? 자기가 만들었던 당명으로 4배로 뻥튀겼다가 반은 빠져나갔지만 어쨌든 2배 이상 부풀린 겁니다. 한순간에 이렇게 해버렸어요. 그리고 이낙연 씨가 나간다고 하니까 세력 끌고 호언장담보다는 국민에게 겸허한 성찰의 말씀을 오늘만큼은 드리겠다 하면서 낮은 자세를 취했습니다만 속으로는 아하, 그래 뭐 어차피 같이 못 갈 거 잘 가라. 나는 얻을 거 다 얻었다 그럴 것 같습니다. 내가 성찰해야 할 일이 많다. 감당할 수 없는 일을 관리할 수 있다고 과신한 것은 아니지. 감당할 수 없는 거죠. 순수 민주당 사람들하고 같이 가기 상당히 어렵죠. 워낙 색깔이 다른데. 그거 오만이었죠. 근데 그걸 예상하고 있었다는 듯이 이제 다 정리해서, 너 가서 민주당하고 싸우라 하고 찢어발려서 던져버린 거죠. 그 자기는 손도 안 대고 스스로 이낙연 씨가 찢겨져 나갔으니 이거 정말 손 안 대고 코 풍겨. 그리고 나서 이제 일을 하겠다. 개혁신당은 양질의 정책과 분명한 메시지로 증명하겠다. 양당은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이죠. 두 양당이 적대적 공생관계를 맺고 있는데 거기에 실명한 유권자가 더 나은 새로운 선택지를 선택해주기 위해 개혁신당은 더 낮은 자세로 노력하겠다 그랬습니다. 이제 자기가 제3당을 이끌어보겠다 이거죠. 이제 이 정치는 총선은 이낙연 씨의 새로운 미래를 토대로 한 당이 민주당을 얼마나 무너뜨리느냐, 그리고 이준석이가 이끄는 개혁신당이 얼마나 보수를 잡아당기냐, 그게 이제 관점인데, 민주당에서는 이재명 씨가 공천 학살이겠죠 하면서 가장 범죄 혐의가 많은 본인은 사는,
문제가 있다, 법적인 문제가 있던 사람들 다치면서 본인은 살고 다시 민주당을 지배하는 그런 이재명의 난이죠, 난. 자기는 제일 문제가 있는데 시스템 공천을 한동훈 씨가 그랬잖아요. 20%를 공천 학살한다 그러면은 20% 중에서 최하 1%에 들어가는 건 이재명이다. 근데 그 이재명이 자기를 제외한 19%를 쳐내는 희한한, 이게 이재명의 난입니다. 이게 이제 어떻게 먹힐지를 봐야 되는 건데, 또 하나 아까 제가 제목에서 말씀드렸는데, 지금 윤석열 대통령이 오늘 국무회의를 열고 이걸 TV로 생중계까지 했습니다. 지금 의과대학교 입학정원 2,000명 증원한다고 하니까 전공의들이 뭐 사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의사들도 뭐 파업을 할지 어떻게 들어갈지. 그런 거에 대해서 뭐라 그랬는가 하면 지난주 전공의 사직 등 집단휴직이 예고되면서 수술이 축소되거나 암 환자 수술이 연계되는 사례가 발생했다. 지금 도하 언론을 보게 되면요. 우리 언론은 습관적으로 이게 과장을 해. 이제 뭐 세브란스 병원에서 뭐 수술을 반으로 줄였다 뭐 어쩌다고 하면서 혼란의 도가니라는 단어를 쓰는데 천만의 말씀. 제가 간단하게 설명드릴게요. 지금 의과대학 정원 느린 것 같고 난리가 난 거는요. 대한민국에서 의과대학 부속병원만 난립니다. 지금 대한민국에서 가장 큰 5개 병원이 서울대병원, 연세대 세브란스병원, 그 다음에 울산의대가 관련되고 있는 서울아산병원, 그 다음에 성균관 의대가 관련되어 있는 삼성서울병원, 카톨릭 의대가 관리되는 서울 성심병원인가? 그겁니다. 대학병원들이 그 외에도 더 있죠. 경희의료원, 한양대병원, 또 중앙대병원, 서울만 해도 등등이 쭉 있습니다. 그런 데서는 다 문제가 되겠지만 대한민국에는 대학병원만 있는 게 아닙니다. 예를 들면은 학문하고 대항 전문으로 하는 대장하고 학문 전문으로 해서 그 치료 수술 많이 하는 송도병원도 꽤 유명한 병원이 있고요. 또 무슨 허리 디스크만 하는 전문 병원이 있고 지난번 이재명 단식하고 뭐 어쩌고 갔을 때 무슨 병원 갔죠? 무슨 푸른 병원인가? 네, 그런 병원. 네. 좌파들이 잘 가는 병원도 따로 있고 그런 병원들은요 상관없어요. 그런 병원도 수술할 수 있습니다. 물론 빅5는 아닙니다. 빅10도 아닙니다. 근데 어떠한 병원들은 병원이면은 의원이 아니니까 여러 과가 있는 거죠. 전문성에 있어서는 대학병원을 능가하는 데가 많습니다. 그런데 왜 의료계 전체가 혼란인 것처럼 우리나라 언론들은 보도하냐고. 쿨하게 대학병원 우리나라 전체 병원 중에 대학병원은 몇 개고 일반 병원은 몇 개인지요. 그래서 여기는 시끄러운데 여기서도 시끄러운 대학병원이 있고 아직은 아닌 대학 이렇게 정리를 해줘야 객관적이 되지. 우리 언론들 문제야. 이거 편집국장에서 참 생각 짧아. 윤 대통령은 의사는 군인 경찰과 같은 공무원 신분은 아니지만 집단적인 진료 거부를 해서는 안 된다 그랬습니다. 자, 이게 정치에 가게 되면은요. 이제 근대화가 되면서 두 가지가 생깁니다. 공화정으로 오면서. 공화정 오기 전까지는 군주정이었잖아요. 군주가 주권을 쥐고 있고 그리고 백성들은 자기의 도구에 불과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군주가 결정하면은 백성들을 동원해서 자기 목적을 이루는 겁니다. 그리고 세금도 걷어요. 이거 세금 내는 사람들이 야 나는 돈 내는데 왜 나는 정치 발언을 못해 하고 나도 네가 가진 그 권력을 줘. 그게 주권이죠. 달라고 하면서 일어나는 사람들이 그게 부러워하잖아요. 그래서 그 사람들 중심으로 의회를 만들잖아요. 그래서 주권이 의회로 이동하면서 그리고 이제 그 부르주아를 뽑아주는 사람들을 국민이라고 하면서 국민 주권 시대가 열리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근대 국가가 만들어지는데, 근데 근대나 과거 국가랑 똑같은 거는 국가의 가장 중요한 임무는 국방이었어요. 국방입니다. 내가 군주로서 내 나라를 지키는 게 가장 중요하지 않아요. 그때는 경제도 별거 없고, 보건복지도 없고, 뭐, 의료 문제는 각자의 면역력으로 살아나는 거고, 뭐, 민간요법으로 살아나는 거죠. 경제는 능력과 권력과 붙어갖고 장사하거나, 뭐, 산업 자체는 별거 없었으니까, 풍년이냐 아니냐 따라서 돈 벌고 무역하고, 그리고 그거밖에 없었잖아요. 그러니까 경제나 이런 다 영역이 의료나 다 작았습니다. 오로지 국방이었습니다. 이 공화국으로 오면서도 국방은 여전히 넘버원입니다. 가장 중요합니다. 그런데 군주 하나가 갖고 있던 주권이 다수의 국민한테 다 갔잖아요. 이제 국가를 지키는 거는 군주도 지키던 거에서 이 국민들, 특히 남자들은 군대 가서 직접 목숨을 걸고 싸우게 되면서 주권을 가지게 된 거 아닙니까? 이 국민들을 그래서 위하는 정책들이 나오는 게 첫 번째가 뭡니까? 그들을 범죄로부터 지키기 위해서, 그리고 억울한 걸 억울함을 없애기 위해서 군주가 갖고 있던 여러 권한 중에 하나가
사법권인데, 재판권인데 그 사법부를 독립시키는 거죠. 그래서 철저하게 법에 의해서 국민들을 재판하도록, 억울하지 않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사법부가 아까 이제 법을 만드는 의회가 되면서 정부가 하나, 이 과거에 군주가 이끄는 정부는 행정부 하나였죠. 근데 여기서 법을 만들고 국민을 대표하는 입법부가 떨어져 나오고 잠시 뒤에 이 법치를 해서 국민들을 마음대로 재판하지 못하도록 사법부가 독립하면서 상권 분립이 되는 거잖아요. 그리고 나서 국민들 사이에서 범죄가 일어났을 때 그 범인을 잡을 때 그때는 막 고문도 하고 다 했습니다. 근데 그렇게 하면 안 돼. 그러면 국민들 억울한 잘못된 수사를 할 때 피해보는 사람이 있잖아요. 그래서 적법하게 수사를 해야 돼라고 하면서 이 재판만 맡던 사람들 중에 일부가 경찰한테 넘어와서 경찰 수사를 지도하면서 이게 검찰이 됩니다. 그래서 검찰은 준사법부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근데 이런 미국 같은 경우에는 이 검사들의 집단이 우리가 말하는 Department of Justice, 정의부죠, 정의부. 근데 우리는 법무부라고 번역하는데, 우리도 이제 Department of Justice라고 합니다. 그 법무부의 장관은요, Attorney General이라고 그래요. Attorney라고 하는 거는 이 사법관이 될 수 있는, 즉 판사나 검사가 될 수 있는 사람들을 통칭해서 Attorney, 변호사 자격증이 있는 사람들, 그 중에 대장이란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 검찰은 굉장히 공정해야 되는 거야. 사법부 판사들처럼. 그래서 공정하게 수사를 지휘하고 기소를 해야 된단 말입니다. 그런데 이게 후발 국가, 공화국이 된 나라 중에서는 이런 게 있습니다. 여러분들, 자, 도로에 처음 막 신호등 만들고 할 때 신호등 무시하고 막 건넜잖아요.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하면서 어떡합니까? 벌금을 부과하잖아요, 과태료. 그럼 부과하면 사람들이 이제 벌금 안 내기 위해서 이제 법을 지키기 시작하잖아요. 그러면서 이제 강제 규범을 지키면서 법치로 가야 되는구나 알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게 무슨 얘기인가 하면 수사권, 이 경찰권, 검찰권을 가지고 어떻게 행사에 따라서 정부가 어떤 국가를 만들고자, 법치 사회를 만들고자 할 때 검찰권을 동원해서 벌금을 주고 뭐 하게 되면 사람 지키거든요. 그래서 후발 국가들은 법무부를 통해서 그 사법권을 행사하면서 자기네 행정을 밀어붙입니다.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국가가 하고 싶은 게 있을 때 이 단속권 뭐 이런 거 가지고 밀어붙이면은 쉽게 이르기 때문에 후발 공화국에서는 애터니 제너럴이 아니라 행정 권력을 가진 법무부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법무부가 세지는 거죠. 근데 미국은 연방 국가다 보니까 국가들 50개 모인 것 중에 연방 정부다 보니까 국민들을 계도를 하고 뭘 가르치기 위한 사법 시스템은 필요 없기 때문에 거기는 법무부 장관의 애터니 제너럴입니다. 그리고 거기도 복지부가 있는데 복지부도 이게 50개 각 주정부에서는 국민들을 뭐 어떻게 다 하지만 전체 차원에서는 할 게 없잖아요. 그리고 거기서 종합적으로 의료 문제를 다루는 사람들은 서저리 제너럴입니다. 의사들 대장을 앉혀서 그가 연방정부 차원에서 의사 문제를 어떻게 다룰지 객관적으로 보는 겁니다. 이 대학교에서 정원을 늘리고 뭐 하는 거에 대해서 복지 문제는 덜 따지는 거죠. 근데 이제 후발 국가에서는 국민들한테 급속하게 복지를 주는 게 국민들이 주인이니까 하다 보니까 보건복지부가 뭐 증원을 의사들한테 넘어가게 되면 증원을 줄여서 기존 의사들이 돈 벌고 국민들 위하금 느리고 이렇게 하면서 이제 의료를 발전시키거나 뭐 이렇게 조절을 해왔습니다. 대통령이 그거예요. 이제 군인 경찰은 기본적인 거죠. 또 검찰도 그렇고 이거는 국민을 위한 거다. 원래는 군인이 국민을 위한 거고 그 다음에 경찰 정도, 검사 정도였는데 지금은 의료도 들어와 있다. 왜냐하면 국민들을 위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진료 거부를 하면 안 된다라는 게 이 법률을 공부한 윤석열 대통령의 주장입니다. 그래서 2,000명을 증원해야 되겠다. 이거는 최소한의 숫자다. 지금 일각에서는요, 이제 의료진들이 파업 들어가면은 시끄럽겠죠. 그러다 한동훈 씨가 나서가지고 정부하고 의사협회하고 중재를 해서 500명 증원 정도로 해서 딱 합의 딱 발표하면은 야, 능력 있다 하면서 국힘당이 총선에서 이기는 필승카드로 갈 거다라는 예측들이 나오고 있어요. 워낙 정치에 부담들이 많으니까. 근데 윤석열 대통령은 2,000명이 최소다 하고 딱 하면서 그 500명 합의서를 해서 한동훈의 정치게임 승리론을 부정해버렸습니다. 나는 밀어붙이겠다 한 겁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 그러면서 지난 27년 동안 의대 정원 한 명도 못 늘렸고 서울대 의과대학은 오히려 줄였는데
옛날에 더 많을 때 나온 의사들이 실력이 없었던 것도 아니잖아요. 200명, 2000명 늘린다고 실력 없는 의사 나온 것도 아니고 느리겠다 딱 했습니다. 자, 이거는 가만히 보면은 총선 앞두고 의사들 건드려갖고 지난번 간호사법 가지고는 의사 편 들어줬었죠. 근데 이번에 또 의사들 치는 이런 쪽으로 갑니다. 윤석열의 고집이에요. 저는 윤석열 대통령이 아까 말한 대로 뭐 500명에서 탑에 앞에갖고 한동훈이 띄워가지고 정치적 승리를 해서 총선에 이기겠다 할 수도 있다고 했는데 본인이 그건 아니다고 막아버렸습니다. 딱 그 얘기는 안 했지만 2000명은 최소다라고 했어요. 그러면 윤석열 정부는 이 의과대학 정원 증강 문제를 어떻게 다루냐에 따라서 이번 총선의 승패가 결정됩니다. 이재명은 아까 말한 대로 자기는 살고 비명계를 어떻게 쳐내느냐에 따라서 자기 정치력이 결정되고 둘이 굉장히 어려운 게임에 들어갔습니다. 누가 승리할 거로 보십니까? 저는 윤석열에 걸겠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그 노조단체들 민노총 예산 공개하도록 만들었죠. 그게 넘어가서 그렇지 그게 어떠한 정부도 못하던 거였잖아요. 정부 지원는 만큼 다 공개해야 돼요. 근데 민노총 안 해왔잖아요. 그리고 계속 지금 뭐 노조를 개혁해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의과대학 문제에도 어쩌면 지금 보게 되면 50일도 안 남아서 굉장히 윤석열 대통령 선택이 정치적으로 불리한 것 같은데 이게 승리를 가져올 수도 있다. 그리고 이재명은 자기는 살고 비명계는 치는 희한한 작전을 만든 것 같은데 그게 오히려 자기의 패착이 될 수도 있다. 이재명은 대선도 지고 지방선거에서도 지고 총선도 지는 3년 패자는 이길 패자가 아니라 패배할 패자야 되는 그런 사람이 되면서 사라져가지 않을까. 그래도 살아남을까요? 국회의원 됐다고? 그러면 윤미향 같겠네. 서서히 이제 본인 재판을 해가면서 유죄를 해서 끌고 가면 되겠죠. 그러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예측합니다. 제 예측이 맞는지 한번 생각해 보시고 이번 선거를 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